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에 4,100 넘었다가 외국인의 매도 압박,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듯합니다. 그래도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세 나와주고 있는데 국민 성장 펀드 어떤 섹터에 투자하고 이게 우리 K 국가의 첨단 전략 산업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매수세가 각 산업에 좀 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벤처, 기업까지 이렇게 자금이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1월, 12월 자, 본격적인 흐름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할지 앵커 브리핑 준비했으니까 지금 만나보시죠. 자, 오늘 SK하이닉스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 최근 일본과 중국의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무언가 이 포토 레지스트를 전략 무기에서 중국과 대치하려고 하는 움직임, 여기에서 포토 레지스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가 이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하겠다, 우리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러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의존도를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이슈인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EUV는 이제 극자외선이에요. 그리고 PR은 포토 레지스트의 약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의 이제 웨이퍼에 빛에 뭔가 반응할 수 있는 물질, 소재를 쫙 발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쏘면 그 빛의 웨이퍼가 반응을 하면서 회로를 그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광, 빛으로 회로를 그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빛을 쏴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왜 여러분 들어보셨죠? ASML이 독점 기업입니다. 굉장히 거대 기업이고 한 대에 굉장히 몇천억씩 하는 고가의 장비라서 이걸 또 사수하는 그런 또 일련의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거의 뭐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일단 PR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빛에 뭔가 반응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필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에 반응하면 회로를 그리기 때문에 그 반응하는 소재,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참 기술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산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SK하이닉스가 동진세미캠과 협력을 한다는 소식. 오늘 동진세미캠이 장중에 한 3%, 한 4%까지 올랐나요? 이렇게 좀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고성능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의존도가 100%였습니다. 근데 SK 머티리얼즈도 국산화 전략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계열사 SK 머티리얼즈에서 2023년도에 EUV 극자외선 포토 레지스트를 국산화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저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사양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데는 일본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의지가 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전략 무기화해서 중국은 히토리로 갖고 으름장을 놓는 거고 일본은 포토 레지스트를 갖다가 으름장을 놓는 건데 그러니까 소재 부분을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일단 갖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저성능 말고 고성능 PR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PR은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D램, EUV, 극자외선 레이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첨단화 될수록 그리고 수요가 많아질수록 이제 회로 기판 이런 부분, 회로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층이 더 많아진다. 이렇게 복잡해진다.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광 장비, 그 EUV 극자외선 장비, ASMR이 독점하고 있는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에 2천억 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SK하이닉스의 의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산화의 첫 발을 내딛는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만에 하나 이게 상용화가 성공이 된다면 국내의 이런 소재나 또 제조 경쟁력이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전일에 매우 급락을 했다가 한 9%대로 일부 좀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월요일 시장 열렸죠. 주말 사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 알테오젠에서도 입장을 또 내놨고 그러면서 오늘 2%대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크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좀 축소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독일에서 어떻게 보면 머크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할로자임이 키투르다 SC 이거는 피하 주사 쪽입니다. 정맥 주사 말고 그 SC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라는 건데 이제 가처분 인용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판결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재판을 하면은 그 전에 임시로 뭐 판매를 중지시켜 버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미리 이렇게 좀 시간을 당기면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처분을 하는 그런 걸 가처분 인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하나증권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이 유효되거나 무효되는 그런 판단과는 좀 별개의 사안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쪽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독일 얘기니까 그런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유럽이나 다른 기타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독일 거를 참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이 키투르다 SC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11월 유럽 쪽 판매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막 발생하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독일만의 문제이다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독일만 문제가 되더라도 키투르다 매출에서 그러니까 키투르다 관련한 전체 매출에서 그 영향권이 한 2%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서 만에 하나 유럽 전체적으로 가처분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내년까지 추정 매출은 한 7.7%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키투르다 SC 판매처 머크는 항소할 예정인데 내년 한 2월 그리고 3월 정도에 취소가 될 건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는데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이 대표적이지만 승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더라고요.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여타 국가에서 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고 딴지를 걸 수 있겠죠. 그러나 독일은 상대적으로 이런 가처분 인용이 쉽게 나는 국가이지만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질이 다르다고 합니다. 특허 유효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이런 인용을 내지 그렇게 섣부르게 독일 같은 국가는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독일이 이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신경 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알테오젠이 지금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넘어서는 이슈는 신규 라이선스 아웃 이런 부분이 좀 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증권에서는 연내 한 건 이런 부분이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150조 국민성장펀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오늘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벤처기업 이런 부분들의 섹터에 이제 자금이 몰리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적인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는데 국민성장펀드라고 산업은행에서 75조 나눠서 하고요. 민간 쪽에서 한 75조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향후 5년간 AI,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오늘 뭐 연관되는 그런 산업들이 있죠. 그런 첨단 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금융위에서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그런 전략위를 출범시킬 예정인데 공동위원장 한 3인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근데 단독 보도였기 때문에 추후 한번 보시고요. 그래도 보도가 일부분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면 금융위원장 그리고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이렇게 3인 공동체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일부 단독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보시고요. 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같은 경우에는 벤처바이오에서 시작해서 지금 거대 제약
기업을 이끈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처 신화 이런 부분에서 이들을 기용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성장, 혁신 산업을 키워내는 종잣돈으로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달 중순에 첫 전략위원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자금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코스닥, 오늘 벤처기업까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장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훈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10분 정도 지났는데요. 김윤주 캐스터 시황 상황 듣고 저희 바로 이어서 또 앵커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10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4,100선을 넘어서며 출발을 했다가 잠깐 미끄러졌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4,1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 코스피고요. 일단 오늘은 전반적으로 첫 시작은 로봇과 자동차 같은 전장에서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낙폭이 컸습니다. 다만 이를 조금씩 올려내면서 낙폭이 회복되면서 코스피가 4,100선 위로 다시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초록불이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하락인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혼조세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FOMC 그리고 이번 주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실적 발표 등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한 주인데요. 월요일 장 전반적으로 지금 혼조세로 출발하면서 분위기를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호재성 소식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승폭이 큽니다. 지금 4.34%가량 오르면서 계속해서 오름폭을 키워내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일단 2차 전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도 4.61%가량 급등, LNF도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일단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하나증권에서 업황 반등 그리고 2차 전지가 빠질 때 사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리튬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지금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상황, 52주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라는 그러한 배경도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굉장히 개장 직후에 호재성 소식이 나왔죠. 벤츠와 2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벤츠와 2년 새에 4번가량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 핵심 파트너로 공고히 부상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리고 방산 쪽도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 넘게 오르고 있고 LIG 넥스원도 3.09%가량 상승, 현대 로템도 3.52%가량 오름세입니다. 오늘 방산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 계속해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것이란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는데 유럽의 이러한 방위비 부담 가능성 그리고 계속해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한 위기감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방산 쪽이 오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건 현대차와 기아의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현대차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약 3% 가까운 낙폭을 가져갔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32만 원 선을 넘어섰었는데 정규장 들어서 하락하면서 약 3%까지 낙폭이 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를 다시금 돌려내면서 지금 0.48%가량 낙폭을 축소한 상황이고요. 현대 오토웨버는 여전히 6%에서 7%가량 강세입니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도 지금 0.28%가량 하락으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오늘 현대 관련주들 로봇 관련 모멘텀 다시금 그래도 낙폭을 축소해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아가 그래도 현대차 대비해서 좋은데 1.62%가량 오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LG전자 그리고 LG그룹주가 전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일단 MS와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도 붙었고 로봇 사업, 신사업 확대 기대감까지 붙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2%가량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전장에서 또 원전주가 좋았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약 4% 넘게 빠지고 있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지금 3%가량 오르면서 조선주 안에서 하나오션만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KDDX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18일에 사업자 결정이 되니까 이 점도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코스피 시장 안에서 APR이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상승률 상위권에서 1, 2위권을 다투고 있는 APR인데요. 일단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매출 4천억 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매출이 4천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만 매출이 지금 계속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울타뷰티가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미증시에서 12%가량 급등한 영향도 오늘 K뷰티가 받고 있는데 APR이 5.11%가량 오름세로 A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피보다는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습니다. 지금 빨간불이 하락인데 전반적으로 업종 안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업종 안에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훈풍이 지금 코스닥 시장으로도 불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의 상승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6.26%가량 상승, 에코프로가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 현재 시간 15%가량 급등하면서 여전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는 조금 쉬어갑니다. 알테오젠이 2%가량 오름세인데 알테오젠을 제외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가져갑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 주총을 열었는데 오늘 9시에 열었었죠. 여기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의결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내년 3분기 즈음에 늦으면 3분기 즈음에 코스피로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일단 오늘 2%가량 상승 달력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기됐던 이 독일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이 알테오젠의 주가를 전장에서 약 10%가량 눌렀는데 다만 이러한 점이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증권사 분석도 오늘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코스피 이전 상장까지 본격화되면서 오늘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오늘 상승세,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이잔 R&M 4.86%가량 상승, SPG도 3%가량 오름세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3% 넘게 오르면서 APR과 함께 오늘 코스닥 안에서도 화장품주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어떨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일제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쪽으로 조금 더 상승세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0.12%가량 상승 4,100선을 다시금 회복했습니다. 4,104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4,100선을 잠깐 내려놓기도 했는데 그래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이를 다시금 회복해주고 오름폭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움직임 925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폭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FOMC 등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많은 만큼 시장은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일단 오늘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4천억가량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들어오면서 지수를 4,100선 밑으로 눌렀는데 그래도 기관의 매도폭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3천억가량 순매도, 기관은 1,100억가량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들어옵니다.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에 대한 시각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코스닥은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지만 코스피는 팔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기관은 마찬가지로 양시장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방향성을 탐색 중이고 6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체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열어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12월 FOMC가 있습니다. 지난주 떠올려 보면 12월 FOMC에 대한 그런 긴장, 그런 부분을 느껴서인지 좀 관망 심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앞으로 좋은 시그널을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작동했을까요? 그래서 코스피가 4,100 위로 올라갔을까요? 사실 그런 느낌이 들죠. 자, 오늘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FOMC에 대해서 좀 전망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첫 번째 소재를 좀 골라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추가적인 FOMC 매파적인 발언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요. 이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너나 나나 12월 기준금리 인하될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 25bp 인하 유력한데 확률은 거의 9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9월에 금리 인하가 재개가 됐죠. 이때 명분은 고용 쪽이었습니다. 일자리 이런 부분에 앞으로 둔화가 되면 경제가 나빠질 거니까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험성 인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FOMC 이제 다가오면서 보험성 인하 이제 아니고 경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좀 시장이 긴장을 했잖아요. 어찌됐건 그런 흐름들이 있고 앞으로도 고용 수요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수요라는 것은 기업이 채용을 얼마나 많이 하냐. 기업들의 채용 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11월 ISM 제조업은 좀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 반등했다고 하지만 9월 대비해서는 반등은 더디다라는 그런 경제 데이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기업 쪽에서 고용 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일자리 이런 부분을 더 사람들 채용하는 거 더 원하는 그런 추가적인 개선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다. 이렇게 KB증권에서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12월 FOMC는 금리 인하 너도 나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앞으로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어디로 흐를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금리 앞으로 전망의 요인은 성장 요인 아니고 물가가 되겠습니다. 물가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시각이 어떻게 12월 FOMC에서는 변하는지 우리가 이 시그널을 잘 포착을 해야 되는데 일단 9월 같은 경우에는 7명이 물가 위험을 균형 위나 아래나 뭐 리스크가 뭐 균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게 10월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 시각이 좀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엇갈렸다라는 거고 이제 12월 여기에서는 물가의 상방, 물가 리스크 좀 있다. 안 떨어지니까 끈적하게 딱 발라붙어 있으니까 스티키하게. 그래서 물가 상방 위험을 언급한 12명이 어떻게 앞으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 그래도 뭐 위아래 뭐 적절하다 이렇게 완화된 스탠스를 취하는 거 그러니까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 거 이게 굉장히 12월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만약 12월 FOMC에서 2명 정도 이상이 물가 리스크 뭐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한다면 연준 매파적인 스탠스 꺾이면서 내년 금리 경로는 완화적인 부분 신호를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 보시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판단할 때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은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세에 대해서도 KB증권에서도 분석을 한 게 일단 관세 인상 같은 경우에는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해서 이게 좀 주목되더라고요.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인상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실업률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샌프란시스 연은에서 1870년도 이후에 150년간 관세를 분석했는데 이런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쉽게 좀 풀어드리면 관세를 올립니다. 관세를 올리게 되면 기업들은 당연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비용을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쪽에서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당연히 총액을 써야 되니까 사람 쓰는 데 일을 확 줄일 수가 있죠. 그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채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채용을 안 한다는 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면 쓸 돈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수요가 줄어드는 거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물가는 떨어진다라는 원리 150년간 관세를 분석해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결국 관세 인상은 인플레를 낮추는 그런 영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 보시고요. 또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관세 효과 리스크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을 하락시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은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 포인트잖아요. 챙겨드리고요. 일단 2026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리 전망의 밴드가 한 3.25에서 3.5%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12월 FOMC 지나도 이 밴드 이게 낮아질 가능성은 많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의견은 완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12월 FOMC 매파 기조가 더 강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KB증권의 임재균 팀장, 저희 한번 또 나와주신 적이 있죠. 그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종목들을 골랐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이 퀄리티 지수로 이루어진 기업들을 픽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지수 구성 기업이 뭔데? 라고 생각하실까 봐 그거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면 효율이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산 있고 부채 있잖아요. 자산에서 빚을 다 없앤 그런 자본보다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그리고 수익을 잘 내는 기업. 왜냐하면 제품 같은 데에 뭐 원재료가 비싸건 뭐 관세 이슈가 있건 간에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하면서 이익 증가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FCF라고 해서 현금 흐름 있거든요. 주머니 이게 두둑한 기업들, 잉여 현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하이 퀄리티 기업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 기대가 뭐 거의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3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주동형 성장 전망 이런 부분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GDP 한 2%대를 유지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살펴볼 부분이 있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니까 금리는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데 여전히 높습니다. 우리가 2년물은 단기물이라고 하고 10년물은 중장기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에 있어서.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질 걸 알면서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4%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질금리 상승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장단기 금리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10년짜리와 2년짜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차를 비교하는 건데요. 그 장단기 금리차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주식시장이 발작할 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좋지 않은 건데 경기 침체의 하나의 신호이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신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12월 FOMC 경제지표 분석해드리면서 ISM 제조업에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엇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를 체감하는 그런 지수는 완전히 좀 엇갈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ISM 제조업은 9개월째 위축인데 장단기 금리차는 2개월 상승하면서 경기 확장 신호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엇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를 얘기한 게 바로 하나증권의 오늘 아침 리포트였고 말씀드린 대로 장단기 금리차와 체감 경기가 괴리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할 때에 어떤 시나리오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역전돼서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경기의 확장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 S&P 500에서 최강 수익률을 많이 거뒀던 섹터는 하이 퀄리티, 말씀드린 하이 퀄리티 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 연 환산 수익률이 10%로 성장주 S&P 500 지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성장주 아니고요. 하이 퀄리티 기업입니다라고 하나증권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는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국면에서 하이 퀄리티 기업이 연수익이 6.4%로 S&P 성장주, S&P나 성장주 대비해서 훨씬, 왜냐하면 성장주는 1.8%였는데 하이 퀄리티 연수익은 6%여서 굉장히 갭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장단기 금리차 올라가는 상황에서 제조업 위축되고 있으니까 하이 퀄리티 기업을 봐야 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최근 이제 그러니까 2025년 시작해서 알파벳과 브로드컴이
70%, 68%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저가로 유통하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트리거든요. 얘네가 수익률이 맞먹습니다. 달러 제너럴이 74% 연초 이후에 수익률을 거뒀고 달러 트리가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은 꼭 이런 부분도 굉장히 투자의 힌트였다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증권은 미국 시장의 탑픽과 우리나라 시장의 하이 퀄리티 탑픽을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비자, 존슨앤존스, AMD, GE, 마이크론 제시했고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하나오션, 현대모비스, LG, 한국타이어, 카카오페이, 리노공업, 로보티즈, 로봇주까지 담았으니까 요건 꼭 챙기시면서 장세에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한 가지, 성장주 지금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증권에서. 그런데 성장주를 봐야 될 타이밍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IS 국면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게 올라가는 국면이었을 때는 성장주로 갈아타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증권은 지금은 성장주보다 하이 퀄리티 기업이다라는 전략이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현대차 더 올라갈 것 같다라는 증권사의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는 40만 원으로 오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지난주 한 금요일 보니까 한 43만 원짜리까지 목표 주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AI 로봇을 장착을 하면서 완전히 기업이 변모하는 그런 흐름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은 피지컬 AI는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으로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 테슬라 있고요. 우리나라에 현대차 있고요. 그리고 중국은 샤오펑, 샤오미, 하웨이, BYD, 리오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피지컬 AI를 구현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5개에서 6개밖에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근데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시동을 걸면서 뭐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피지컬 AI 그룹에 드디어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증권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세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요. 불확실성에서요. 신차 출시나 자회사 성장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고 이번에 젠스나 엔비디아랑 또 회동을 잘하면서 GPU 확보를 했고 로보틱스 랩이라고 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로봇이. 그래서 또 같이 뛴 걸 수도 있고 이게 현대차 기아의 로봇 연구 협력하는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하고. 근데 거기에서 최근 이동형 로봇을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 CES에서 3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그걸 공개하고 시일증 테스트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예전에 앵커 브리핑에서 SDV라고 해서 이거 소프트웨어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개념이 있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SDV 소프트웨어 차량 그게 또 양산이 되고 그러면서 AI 기업으로 확실하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가능성. 강자들의 리그, 피지컬 AI는 강한 사람들의 리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현대차 거기에 올라탔고 이제는 주가 갈 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의견으로 40만 원선 목표 주가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십시오. 자, 마지막인데요. 하나증권에서 카카오 말고 네이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내년은 그 국내에서 플랫폼 관련주들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AI 에이전트라고 해서 정보 주고 그것을 또 잘 골라주고 예약까지 해주는 그런 일련의 서비스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네이버, 카카오, 쿠팡 정도인데 이 버티컬 서비스 내재화라고 해서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고도화된, 전문화된 그런 부분이 사실 글로벌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쇼핑 에이전트, 2분기 AI 탭, 그리고 통합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라는 부분에서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카카오는 10월 오픈 AI를 탑재했지만 영향은
별반 이렇게 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체 에이전트 카나나 1분기 성패가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픈 AI와 구글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 상황인데 내년은 그록 그리고 메타, 아마존 이런 부분이 다시 또 재경쟁을 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경쟁 구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플랫폼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 조금 더 카카오와 네이버 비교를 해보면 네이버가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최선호주 네이버를 꼽은 하나증권의 이유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데일리 김태훈 연구원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흐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시장은 실적 우량주에 관심을 가지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확실하게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방산주나 이런 것들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조선주와 원전주도 낙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특징주로는 로봇주가 눈에 띄는데요. 금요일날 급락에서 벗어나서 오늘 급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SB테이크와 KNR 시스템, SP 시스템, 이렌시스 같이 부품사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나름대로 지난주 금요일날 아주 큰 폭의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오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넘나들면서 그래도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길게 보면 이 현대차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국내 업체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셔야 되고요. 또 상법 개정의 수혜를 보는 지주회사들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 원인홀딩스들이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현대모비스는 각각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이 두 회사 모두 지주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에서 현대차그룹과 또 이 삼성그룹이라는 국내 1대, 2대 재벌들이 말 그대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는 그런 그림에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정부가 내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수사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창수사들은 올해 실적이 꽤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당연히 고배당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죠. 그리고 화장품주들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오는데 APR이나 코스메카 코리아, 제닉, 달바글로벌 이런 종목들 이름만 들어보면 알만한 종목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고 고배당을 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면서 내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장주들을 편입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역시나 12월 실적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종목 고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을 저희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로봇주들이 내년에 양산을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 현대차 그룹과 연계돼서 지배구조 개편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배터리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삼성 SDI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모두의 이 로봇 배터리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그런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SDI는 로봇 배터리 시장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를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로봇 섹터는 놓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 SDI 전략 잘 참고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온 김태훈 파트너의 분석 들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돈이 되는 투자 전략 이어드릴게요.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라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관세 부분은 상당히 어지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서는 우리나라한테만 이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시장 경쟁하는 여러 국가들하고의 이제 거기서 똑같이 대응을 하기 때문에 큰 흐름에는 문제는 없는데 대신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자님 질문처럼 이제 유통업체를 한번 볼 건데요.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가 유통업체들이 미국 시장 공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미국이 우선 멀어요. 너무 멀고 또 두 번째가 거기가 이제 유통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유통의 시작은 뭐 미국, 유럽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유통이 거기 가서 이제 뭘 해보겠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더 빨라져.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이제 세계 최고 회사인 아마존도 이제 미국에 있고 월마트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진출하는 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기업들은 이제 제조기업이나 브랜드 기업들은 할인마트에 넣거나 아니면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트 같은 데 이제 직접이나 이제 에이전시 통해서 이제 많이 넣었어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타이밍이 좀 아깝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아쉬운 게 한류가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분들하고 이제 요즘 종종 이제 미팅을 해요. 주문하면은 요즘에 미국에서는요, 한글만 써 있으면 사람들이 산대요. 이 정도로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식품하고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이랑 거리가 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물류가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유통기업들은 투자를 해야 돼요. 오프라인은 매장을 투자해야 되고, 이커머스는 플랫폼 세팅을 위해서 셀러나 그 고객 확보를 위해서 또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작은 포맷의 유통업체에 오프라인이 가가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매우 합리적이에요. 거기다가 직영점 몇 개하고 가맹점을 합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공략법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올해 올리브영하고 CU가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간 시점에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이거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 한류 붐을 타고 올리브영, 뭐 CU, 뭐 나머지 다른 작은 포맷의 이런 유통사들 있죠. 강연이나 컨설팅을 많이 가면은 뭐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 어떻게 보면 12위, 2, 3년 전에는 9위까지 경제 대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는 중위권까지 가는 거의 진짜 선진국이 되는 건데, 앞선 그 선진국 봐보세요. 일본, 프랑스, 영국 보시면은 급격하게 선직 올라가다가 다 지금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저성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겪는 게 뭐예요? 많은 복지 혜택, 높은 임금. 근데 그리고 또 비싼 임대료. 근데 이 상황에서 과연 효율이 날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도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안정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라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지금보다 경기가 나았잖아요. 지원금을 많이 풀었죠. 돈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완전 화랑이었죠. 폭등했죠. 부동산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돈을 어쨌든 차익이 나든 착각을 하든 쓰죠. 또 하나가 부동산이 화랑하면요, 관련된 산업들이 같이 좋아져요. 소비지에서는 맞아요. 유통에서는 첫 번째가 가구, 가전. 그쪽을 싹, 우리는 이사 가면 다 갈아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았는데, 당시 뭐 코인도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 부동산 뭐 좋아지긴 한다고 하는데, 사실 국민들은 크게 바라진 않잖아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여기도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기대를 걸 건 주식인데, 저는 이제 거기가 좀 더 좋아져서 그런 활성화를 통해서 소비로 좀 이어지는 게 좀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뭐 우선은 그 앞서 설명한 대로 쿠팡하고 네이버 쇼핑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쿠팡은 이제 독주가 계속될 것 같은데, 최근에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소위 셀러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빠른 배송을 좀 도입을 하고 프로모션을 강화해서 그런데, 아마 네이버 쇼핑도 최근에 좀 더 실적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커머스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빠른 배송이 이제 풀필먼트가 있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최근에 나온 게 키커머스. 그래서 저는 유통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기업에 연관된 회사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풀필먼트의 아까 이야기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신세계 알리바바 합작 회사가 연결해서 큰 흐름을 타면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물음표가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는 키커머스는 앞서 이제 세팅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거든요. 우리나라 배달 플랫폼 기업들 있죠? 세 군데.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저는 요 세 기업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어요. 유통기업들이.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관심 있게 조심스럽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잘 지어야 돼요.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우선은 그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유통 흐름은 기존에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대형마트 같은 오프라인 유통이 주도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이커머스가 50%를 넘어서면서 메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로 흐르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커머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주도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이제 오프라인 유통 한번 이야기를 이번엔 할 건데요. 오프라인 유통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극명하게 갈리는 게, 이커머스의 공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야기 드릴 거는 이제 그나마 대응한 백화점하고 뭐 편의점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 건데요. 백화점은 사실 이제 4, 5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선진국에 있는 백화점들이 일본, 유럽, 미국 백화점들이 앞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그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타개할까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이제 나온 그 방안이 그럼 우리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뭐 즐길거리, 먹거리를 많이 늘리자. 그래서 맛집도 나오고 뭐 팝업스토어, 그리고 요즘에 그 조명을 하는 뭐 크리스마스 조명도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이커머스가 장점이 뭐였냐면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처음에 백화점이 타격을 많이 받다가 이런 즐길거리, 먹거리로 바꾸면서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고 이런 대형화 시키면서 방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게, 지금 오프라인 유통 1등이 1위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또 성공한 그 유통 채널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커머스랑 차별화되는 그런 대응할 거냐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저렴한 가격에 배송이 좀 빨라지면서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편의점은 우리나라에 5만 5천 개를 전국에 깔아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사람들이 급할 때 바로 집 앞에 아니면 회사 근처에 가서 편하게 제품을 금방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요즘에 그 날씨가 점점 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료 같은 것도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뭐 도시락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공을 하고, 또 좀 잘한 게 뭐냐면요, 신제품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계속 선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잘 대응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백화점과 편의점은 큰 흐름에서는 좀 앞으로 좀 잘 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대형마트죠. 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이커머스의 공격을 잘 방어를 못 했는데요. 그 가장 큰 문제는 공산품을 다 뺏겼어요. 신선식품 빼고 이제 공산품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커머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형마트는 좀 어떻게 보면 라이프 스타일 변화나 이제 그런 걸 잘 파악을 못 한 것 같아요. 과거의 대형마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말에
가족끼리 손잡고 나들이 가서 쇼핑하고 즐기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즐기는 공간은 백화점한테 내주고 쇼핑 공간은 이커머스에 내주게 된 거예요. 1, 2인 가구가 6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신선식품마저 뺏기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위기가 올 것 같아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유통채널 얘기할 건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커머스 영향이 좀 덜 받은 쪽이긴 한데 여기는 좀 운이 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힘들다가 코로나 끝나면 좀 좋아질 거니 했더니 또 이제 굉장히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또 면세 매출이 또 쑥 떨어졌죠. 세계적인 그 PwC라는 그 앙케이트 리서치 기관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최근에 굉장히 세계적인 불황인데 가장 먼저 소비를 줄일 카테고리가 뭐냐? 했더니 1위가 명품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면세점은 굉장히 지금 흐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대신 이제 면세점이 좀 기댈 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단체 관광 비자 면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활용해야 되는데 전 그것도 좀 고민인 게 과연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명품 살 건지가 어떻게 보면 한류 때문에 식품이나 화장품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또 큰 유통가 이슈 중에 하나가 홈플러스 아닙니까? 좀 안타깝죠. 근데 안타깝지만 저는 기업 회생 들어갈 때부터 예측을 했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2, 3조의 지금 가치가 있는데 이게 다 부동산 가치예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에 있는 그 대형마트 건물이 사실은 애매해졌어요. 마트 가보세요. 1층 신선식품 사람들이 많은데 2층 가면 어때요? 썰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형마트 포맷보다는 그보다 좀 작은 거, 단층. 그런 게 지금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가 지금 100여 개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거 다 부동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쪼개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가치는 있기 때문에 망하기보다는 이제 매각은 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거는 이마트라고 봐요. 이마트가 그 본업에 충실한다는 변화 이후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 전문 매장도 좀 늘고 있고, 고레이 마케팅도 열심히 하고 있고, MG당도 소통하고 있어 보니까 저는 그런 그 몇몇 점포들도 아마 매입을 이마트가 해서 좀 이마트가 더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커머스의 유통을 보려면은 딱 하나, 그 풀필먼트라는 걸 꼭 봐야 돼요. 사실 이 풀필먼트가 의미하는 거는 빠른 배송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이커머스가 우리나라 유통을 지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쿠팡의 높게 배송, 즉 빠른 배송, 그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게 사람들은요, 한번 편한 서비스를 받으면요, 절대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소위 이제 빠른 배송에 중독됐다고 하는데 쿠팡이 메인이 잡고 있는 거고 네이버는 다행히 빠르게 요거를 또 커버하려고 빠른 배송을 CJ 대한통운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하고 풀필먼트를 협업해서 빠른 배송을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네이버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잘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앞서 그 밑에 기업들은 어때요? 빠른 배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빠른 배송을 도입해야 돼요. 풀필먼트를.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들이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럼 이것 때문에 또 주저하는 게 있고. 그러면 또 제3자 물류를 쓰는 게 좋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의 사례를 보시면은 CJ대한통운하고 협업을 처음 했잖아요. 잘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은 그 배송비가 4, 5천 원 나왔어, 5천 원. 그럼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 하는 거예요. 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막 그쪽을 투자하고 프로모션 투자를 하니까 3,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는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 업체들도 직접 하든지 아니면 제3자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큰 비용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주저하는 것 같아요. 큰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미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양대 산맥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저할수록 점점 매출 떨어진다. 빠른 배송이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쇼핑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신세계는 우리나라 유통 대기업 탑 1이었던 데고 알리바바는 당연히 중국에서 넘버원이 합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떠들썩한데요. 신세계 같은 경우는 우선 G마켓에 많은 고객 정보가 있죠. 옥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신세계 이마트가 또 잘하는 게 상품 소싱이나 이제 셀러들을 잘 해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알리바바는 장점이 초저가 상품 굉장히 싸죠. 저희 와이프도 뭐 그냥 거의 뭐 미니어처럼 2, 3일에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아주 경쟁력이 강한 공산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직구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두 개가 잘 시너지가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앞서 우리 기자님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배송이 느리면 삽니까? 안 삽니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가 우리나라에서 주춤한 이유도 그거예요. 첫 번째가 배송이 너무 느려요. 두 번째가 품질 문제가 자꾸 있어. 세 번째가 브랜드 제품이 없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알리익스프레스가 쭉 성장하다가 지금은 주춤해요. 근데 이제 신세계랑 이제 만나잖아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합작 회사에서 두 회사가 누군가는 풀필먼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 누가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알리는 본인의 나라도 아닌데 해야 되는 거고, 신세계는 알리 너희들이 우리나라 와서 같이 사업하는데 알리 부자인데 돈 많은데 우리 신세계 힘들어. 과연 이걸 풀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더라도 과연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넣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첫 번째 저는 의문이고, 또 이번에 또 공정위에서 또 조건부로 가장 큰 기대했던 건 뭐냐면은 이 풀필먼트를 국내에 구축한 다음에 G마켓이나 옥션에 이 고객을 가지고 이 저가 상품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연결해서 이 소위 이제 좀 죽은 G마켓이나 옥션의 이제 유입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거 살린 다음에 국내 셀러들을 활용해서 확 키우려고 했는데 지금 요게 지금 딱 걸려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물티다를 세팅이 될까? 두 번째는 이 지금 데이터를 그 알리에 공유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케팅을 어떻게 합니까? 참 그래서 보니까 이걸 어떻게 풀지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 두 개가 해결돼야 앞서 있는 쿠팡, 네이버 쇼핑하고 같이 해볼 만하지. 이게 안 되면은 쉽지 않지 않을까요?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의 김수현입니다.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큐트노믹스입니다. 요즘은 귀여움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캐릭터 하나가 글로벌 시장을 움직이고 주가를 흔들고 또 소비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큐트노믹스의 1등 공신은 단연 티니핑이었습니다. 애니 속에서 공주 로미가 지구로 흩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애니에서는 이 티니핑이 100종 넘게 등장하면서 굿즈도 100종 이상이 출시됐고 또 어린아이들의 큰 사랑을 받다 보니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파산핑, 등골핑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열풍이 어린이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건데요. SNS에서는 무슨 핑 말투가 유행하면서 제 주변 친구들도 서로를 수연핑, 2대1핑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또 티니핑 폰 케이스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블랙핑크 리사가 티니핑 키링을 달고 등장하자 쌈즈엔터 주가가 단숨에 27%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올해 큐트노믹스를 글로벌 시장까지 키워낸 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라부부입니다. 라부부는 중국 장난감 회사 팜마트의 대표 캐릭터인데 특징은 랜덤박스예요. 어떤 인형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아주 드물게 나오는 히든 에디션은 중고시장에서 정가의 10배, 20배까지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박싱 영상만으로도 조회수가 수십만, 수백만이 나오는 건데요. 최근 출시된 라부부 3세대 비긴투 에너지 제품은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출시 직후 미국 아이폰 앱스토어 쇼핑 카테고리 1위, LA와 영국 옥스퍼드 매장 앞에는 새벽 4시부터 줄이 들어섰거든요.
있었고요. 리사와 로제, 리한나, 데이비드 베컴까지 가방에 이 라부부 키링을 달고 다니면서 글로벌 열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열풍은 실제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팜마트의 올해 1분기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480% 급증했고요. 미주 지역에서 무려 895%, 유럽도 600% 이상 성장했습니다. 작년 전체 매출도 2조 5,800억 원으로 순이익은 185% 증가하며 글로벌 완구 기업 중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겉은 화려한 큐트노믹스, 실상은 어둡다고 합니다. 화려한 인기와는 다르게 정작 주가는 요즘 부진을 변치 못하고 있는데요. 팜마트는 지난 8월 고점 대비 약 40% 하락했고요. 쌈지엔터도 한 달 사이 32% 급락, 헬로키티, 쿠로미로 유명한 살리오도 23%나 빠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올해 IPO 시장 대어로 꼽혔던 더 핑크퐁 컴퍼니, 아기상어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상장 이틀 만에 공모가 아래로 밀리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신규 IP 창출이 없으면 성장 한계에 부딪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라부부의 인기도 이미 정점이고 또 팜마트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정리해보면 귀여움은 유행을 만들지만 그 유행을 유지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뜬 캐릭터 IP는 엄청난 소비를 만들어내지만 또 그만큼 빠르게 피로도가 쌓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결국 시장을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다음 세대를 사로잡을 새로운 캐릭터가 나오느냐, 그리고 굿즈를 넘어 다양한 수익 모델을 얼마나 빨리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귀여움이 만든 경제 큐트노믹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또 재밌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마켓마블 신일섭입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히토르랑 그 엔비디아 칩 가지고 서로 안 준다고 싸우는데 참 미국 소비자들은 라부부를 저렇게 원하고 참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 되니까 언밸런스 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라부부를 이제 중국에서 수출 제한을 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기 민간이랑 또 저기 공공이랑은 또 별개인가 봐요. 참 재미난 상황이고요. 자, 오늘 삼성물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 4,000대에서 조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4,000은 유지하고 있죠. 4,100, 4,097입니다. 자, 어쨌든 5,000을 향해 가야 되는 이 관문에서 삼성물산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삼성물산이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삼성물산 주가가 자, 삼성물산은 사실은 삼성전자랑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 좀 가려 있잖아요. 우리가 건설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설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키웠습니다. 건설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건설주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게 건설주를 사실 투자하는 사람 없잖아요.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 어제 검단자인가? 그거 이제 영업정지 기간 끝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언제 철거합니까, 진짜? 너무 지금 그렇죠. 속이 탈 것 같은데 그분들은. 자,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와 이거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90 몇 년도예요. 92년도? 2000년도 들어서서 2000년도 들어서 이거 제자리인데 20년 동안 진짜 정말 눈물 납니다 이거 그렇죠? 현대건설 우리나라 대표 저기들이 다 저런 거 아닙니까? GS건설도 볼까요? 진짜 GS건설 이게 그래요 순살 사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죠? 순살 사태가 있어서 조금 빠진 것도 있는데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제자리였어요. 이게 2000년대 들어서서 사실 2000년대 늦어도 2010년도 들어서는 건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힘든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건설주의 열풍도 있었는데 그거는 2007년도 이제 서브프라임 맞기 전이고요. 자, GS건설도 참 저랬을 때가 있었네요. 자, 근데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다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저게 무슨 과연 저거 마치 그거 같지 않나요?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인가? 어른들은 모자로 봤는데 어린이들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은 걸로 봤다고. 코끼리 먹은 보아뱀 같아요. 이제 보아뱀을 먹어버려가지고 보아뱀이 코끼리를 먹어버려서 더 이상 못 먹는 상태가 된 거죠. 목에 걸려가지고.
그런 차트인데 자, 삼성물산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건설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드러나잖아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우리나라 대표 우리 뭐 대표적으로 레미안, 자이, 힐스테이트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로 지금 다 유명한 회사들인데 삼성물산만 이렇게 따로 움직일 리가 있나요? 뭐 레미안이 특별히 뭐 지금 뭐 자이, 힐스테이트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뭐 분양이 되고 이러나요,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따로 움직일 것인가? 지금 삼성물산은 이번 연도말에도 벌써 고가상으로 124.74%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현대건설이나 이런 거 볼까요? 현대건설도 밑바닥에서 많이 오르긴 했어요. 235%나 올랐네요. 자, 근데 밑바닥에서 저렇게 올랐는데도 2000년도 차트에 비해서 뭐가 옴짝달싹한 느낌조차 없죠. 지금 GS건설은 아예 오르지도 않았네요. 이게 뭐 오르긴 했는데 43% 올랐다가 지금 종가상으로는 13.20 다시 30% 빠졌어요. 고점상에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대건설이 의외로 많이 오르긴 했네요. 삼성물산이 지금 여기 올라서 보니까 2014년도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15년도랑. 10년, 12년 내 최고가예요. 지금 현대건설은 14년도, 15년도에 가격대가 57,000원 뭐 이랬거든요. 고가상으로. 그때보다는 높긴 한데 73,000원. 와, 옛날에 가격은 뭐 어마어마하게 높았군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은 뭔가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들 이제 레미안으로 다들 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기억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을 역시 레미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워낙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동사는 1938년 삼성상해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오래됐죠. 2015년 삼성물산과 합병했다. 보면 이제 건설도 있는데 상사도 있고 패션, 리조트, 급식, 식자재 유통, 바이오 산업을 어우른다. 132개 종속회사를 보유한 삼성그룹의 모기업. 아, 그렇군요. 삼성물산은 우리가 레미안이 친속해서 저렇게 부르지만 지주회사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이랑은 다른 얘기거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현대건설, GS건설은 정말 건설자가 아예 이름 내부도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원래 물산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옛날에 상사 개념이었긴 한데 지금 저기가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건설로만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오히려 요즘에 잘 가는 두산이라던가 GS면 GS건설이 아니라 GS가 있잖아요. 지주회사가. 그런 회사랑 이제 비교를 해야죠. 그래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잘 나가잖아요.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 수혜도 있고 뭐 이런 그 지주회사들의 저평가 탈피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보니까 무려 132개 종속 회사였네요. 건설 부문은 초고층 빌딩은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그렇죠? 세계 최고의 회사, 세계 최고 그 높이의 건물들 레미안이라는 우리 국내 브랜드 알고 있는데 우리 뭐 언론에 나오는 막 세계에서 뭐 제일 높은 빌딩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대부분 삼성물산이 참여를 하잖아요. 상사 부분이 40개국, 60개 해외 거점에서 화학 철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상사 부분은 조금 어렵겠죠. 화학 철강이 지금 너무나 어렵잖아요. 화학 철강 지금 다들 정기 보수 걸어놓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가동률 떨어뜨리고. 왜냐면 뽑아내봐야 계속 적자니까요. 철강은 지금 관세에 폭탄 맞은 데다가 그렇죠? 화학은 지금 전기세 부담 때문에 둘 다 지금 뽑아내질 못해요. 뽑아내봤자 중국에 싼 철강제랑 화학제 밀려버리니까요. 자, 바이오 부분이 78.4만 리터. 자, 저 부분이죠. 바이오 그 부분이 세계 최고의 지금 캐파예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매출로만 1위에 오르면 되거든요. 매출 순위에만 1위에 오르면은 이제 스위스 론자라던가 뭐 중국 우시바이오로직스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가는데 캐파가 일단 1등이기 때문에 생산 능력이 1등이에요. 찍어내는 건 1등이라서 이제 매출 저기만 그 기업들만 끌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분할까지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 원래 삼성전자에 아이디어 내던 게 그거 아닌가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10만 원 넘었지만 왜 삼성전자는 저렇게 TSMC처럼 못 가?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제 야 TSMC는 제조로 출발해서 제조만 하는데 삼성전자 쟤네는 제조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쟤네 휴대폰도 만들고 엑시노스라는 AP도 만들잖아. 그럼 누가 저기다 설계도 갖다 주겠니? 그렇죠? 휴대폰 업체인 애플이 그리고 지금 뭐 그 AP를 설계하는 퀄컴이 AP를 직접 만들고 휴대폰을 직접 최종적으로 생산하는 저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갖다 주겠니 저거를?
그런 우려 때문에 혹시 그러면 분사를 해보면 어떨까. 그 얘기 나왔었잖아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따로 분사를 시키고 삼성전자 반도체랑 휴대폰 있는 거 따로 나오면 혹시 주가가 오를 것 같나. 그 아이디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지금 된 거 아니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조를 하는데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신약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똑같은 우려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라이릴리가 공장도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일라이릴리가 공장에서 잘 뽑아내야 되는데 일라이릴리 설계도를 갖다가 일라이릴리가 약품 만드는 걸 갖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줬어요. 근데 일라이릴리 거를 베껴가지고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만들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우려 없겠습니까? 그래서 분할했잖아요, 이번에. 바이오에피스 홀딩스랑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어쨌든 간에 바이오 부분하고 이제 완전히 분할이 돼서 지금 이 완전 CDMO 쪽만 딱 순수하게 남았잖아요. 마치 파운드리를 옛날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분사하면 어떨까 그 얘기처럼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간 78.4만 리터라는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자, 그래서 3분기 누적 매출은 6.9% 감소, 영업이 5.2% 증가, 당기 순이 5.8% 감소. 자, 계속 그 여러 가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영업이익만 증가를 했습니다. 상사 부분은 미국 관세 이상 및 지정학적 불확정성. 그렇죠. 저 상사는 이제 무역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건설 부분은 국내 건축 발주 증가, 최고 신규 원전 수주. 아, 저 부분이 있군요. 그 다음에 바이오 CDMO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15% 성장해서 439억 불로 전망됨.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분할한 회사 그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아니라 에피스 홀딩스잖아요. 그렇죠? 그 지주회사가 따로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기업 개요 이렇게 되고요. 이슈 보겠습니다. 흥국증권연구원이 좋은 얘기 나왔네요. 내년에도 바이오를 축으로 여기 보면은 딱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삼성물산을 레미안으로 딱 인식을 하지만 이 연구원이 딱 앞에 깔아놨잖아요. 바이오를 축으로. 아, 바이오가 중심이네 지금은. 그렇죠? 건설, 패션, 레저, 식음 많습니다. 밑에. 그렇죠? 패션도 있어요. 뭐 패션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것이다.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32만 원, 상승 여력이 33% 정도 되네요. 보니까 연결 매출이 10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까 132개의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7,589억 원으로 19.5% 증가할 전망이다. 보니까 상사 패션 식음 부분은 견조한 외형을 이어가는데 건설과 레저 부분이 부진해서 매출이 정체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미안으로 친수군 하지만 사실 건설 부분은 어때요? 부진하다. 레저랑. 그렇죠? 이쪽 부분은 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이 지금 커뮤니티 보겠습니다. 뭐 건설 부분은 부진해도 저 지주회사가 더 좋은 게 저런 거거든요. 아들, 딸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아들은 막 뭐 말썽꾼 막 이런데 뭐 어떤 아들, 딸은 막 잘 돼가지고 막 그쵸?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자식 농사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레미안은 안 되지만 그쵸? 다른 부분이 다른 아들, 딸들이 잘 나가고 있는 거죠. 삼성그룹 조종하는 최종 보스다. 저분이 이제 잘 정리를 해놓으셨죠. 전자, 바이오, 자사주, KCC 합치면 과반 확보. KCC도 있죠. 삼성물산이 지금 보니까 여기 저희 자세히 나와 있네요. 상사, 건설, 바이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요 주주 현황에 그쵸? 이재용 외십사인 저렇게 써져 있죠. 저시 주주 부분도 보면은 저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수량 많이 모은 거 삼성물산, 히어로, 대볼겨, 배부르당, 더 배부르고파. 자, 이분은 진짜 고수시네요. 그렇죠? 삼성물산을 또 수량을 많이 모았네요. 어떻게 이게 많이 모으는 기회가 이번 연도 치솟기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5천 수익 감사합니다. 이거 5천 원은 아니겠죠? 5천만 원 같은데. 이 진짜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역시 삼성물산이나 이런 큰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금액이 크죠.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정말 이제 친숙한 레미안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시는 제가 사는 구역이 나중에 삼성물산으로 지정되면 아마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인 것 같죠? 여윳돈 털어서 조금 사봐야겠네요. 건설은 역시 레미안. 자, 이런 것도 사실 생활 속의 투자로 아주 좋아요. 그렇죠? 내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레미안이 붙었는데 그거를 지금 계기 삼아서 삼성물산에 관심을 갖는 이래서 성공하면 또 기분이 굉장히 좋죠. 아까 말한 대로 건설 부분은 별로 좋지가 않고 아직 비중은 그죠? 바이오가 축이긴 해도 우리가 접근하는 게 그렇잖아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막 이름은 잘 알지만 뭐 옆에 공장이 있으려면 그 지역에 살아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직접 하는 일을 사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미안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와 그거를 계기로 이렇게 주식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게 성공해야 기분이 좋죠. 그렇죠?
호빵을 샀는데 SPC 3일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좀 안 되지만 이렇게 잘 이어지는 경우에는 정말 좋은 케이스가 됩니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에코프로.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그쵸? 여러분들 이거 기분 좋겠죠? 오늘 에코프로 주주분들은 정말 그쵸? 오늘 이게 웬일입니까?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시총 이 3위잖아요. 했었는데 이거 뭐예요? 20% 가까이 오르는데 오늘? 예, 엄청나게 오르는데요. 이제 전체 화면을 해도 피디님이 다 맞춰주셨군요. 그래서 에코프로면 에코프로가 와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 매그니피센트 7 한국에도 있다고. 그쵸,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를 좀 그동안 2년간의 흐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역시 보세요. 바이오가 주춤거리니까 와 2차 전지가 활약을 해주네요 이거. 그렇죠? 역시 대단합니다. 뭐 알테오젠, 펩트론 어저께 알테오젠 오늘 오르지만 어제 급락했었고 지난주죠. 펩트론이랑 지금 오늘 보니까 DNT 파마텍 이런 것도 급락을 하네요. 그래서 바이오가 주춤거리는데 와 2차 전지가 그렇죠. 역시 2, 3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지금.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기업 계열 지난주에 봐가지고 에코프로가 또 저기잖아요. 지주회사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보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그래서 지주회사 설립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또 우연히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삼성물산, 에코프로. 그러니까 지주회사격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그 자식 농사가 잘 돼야 되는 지금 상황이고요. 자, 지난주에 봤죠, 대충? 대략 봤습니다. 매출액 증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 단기순 흑자 전환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자,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 네. 되게 좀 기쁘시겠어요. 그렇죠? 다들 아시죠? 이런 그 레퍼런스가 많이 있던 이 얘기들인 거. 그렇죠?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은 특히 그 2차 전지 팬덤 가지신 분들과 약간 그렇죠. 좀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부진에도 최근 리튬 코발트 가격 상승, 에너지 저항제시 수요 증가로 2차 전지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조정 시 매수를 권고한다. 진짜 이거는 지금 2차 전지 주주분들 굉장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기시나요, 지금? 굉장히 반기실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뭐 이럴 거를 왜 그동안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증권 김현수 연구원의 매수 권고가.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이영욱 연구원은 2차 전지 업종의 평균 가동률이 30% 40%에 그쳤다. 근데 글로벌 에너지 안보 경향으로 ESS 성장성이 부각받으며 주가는 강한 반등을 시현할 것이라고 둘 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네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가동률이 이게 2차 전지도 그렇고 지금 아까 화학 철강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긴 더 심각하고 2차 전지도 그래요, 지금. 이게 다 중국발 위협이거든요. 중국발 배터리 회사들, 중국 화학 철강 회사들이 저가 공세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 우리나라 초토화됐어요. 지금 저희가 화학 철강 2차 전지는 탁 죽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솔직히 지금 반도체 그냥 원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엄청 잘 나가죠. 근데 다른 업종들이 소외가 되어서 근데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일단 되게 반갑게 급등하네요. 그렇죠? 이 커뮤니티도 볼까요? 오랜만에 그 반등해서 저분은 직접 제조를 하신 것 같은데 맞죠? 헝가리 공장에서 저번에 에코프로비엠이 하나 계약해갖고 준공식 하는 거 나왔었잖아요. 그거에 그 헝가리 공장 물론 저걸로 그린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요즘에는 다 그 AI가 그려주니까 진짜 그렸을 수도 있고. 자, 에코프로 갭사 폭등 가자 하고 올리셨는데요. 돈이 막 뻥뻥 터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만에 빨간불 들어왔는데 어쩌지? 이분은 그래도 2년 만에 빨간불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이지. 아직도 구조대가 도착하지 않은 곳에 있으신 분도 많아요. 에코프로 비하면 아시죠? 그때 워낙에 뜨거웠었기 때문에 고점이 상당히 지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고점이 38만 원대에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직도 지금 30만 원대, 아직도 여기서 3배 가량을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빨간불이 들어오신 분은 아마 그 중간에 아마 계속 매수 단가를 낮추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냐 이거 왜 이렇게 맞돌이 같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서 많이 올랐어요. 밑바닥에서 진짜. 그래서 맞돌이 같냐. 그리고 드디어 탈출이다. 그러니까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굉장히 정말 그거죠. 정말 고난의 길을 겪으셔가지고 드디어 빨간불이 들어오시거나 이제 조금 플러스 나서 이제 탈출하신 건데 여기서 이제 더 가져가냐 마느냐에 대한 이 어떤 그 갈림길이 있는 거죠. 일단 굉장히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이거든요. 그동안 거래량이 너무 바닥이다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20개월 선이 돌파가 되는 지금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고요. 그렇죠? 에코프로의 월봉 차트인데
아주 긍정적이죠. 그동안 정말 바닥이었잖아요. 이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만약 다시 시작해서 정말 와 이거 꿈꾸시는 거는 이제 여긴데 그렇죠? 30만 원 다시 가는 건데 여기까지 정말 다시 간다면은 정말 극적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조금 욕 먹으면서도 그렇죠? 물타기 할 때 우리 또 막 비아냥 받았잖아요. 야 저런 걸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있냐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냥 이성적으로 단가를 낮추신 분들은 탈출이 된 것이고 여기서 이제 물타기를 안 하고 그냥 요 단가에 있으신 분은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일단 첫 단추는 끼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에코프로의 진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촌철살인의 마켓마블 코멘트를 꼽았습니다. 자, 이거 오래된 영화인데요. 자, 물론 아까 전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은행나무 침대에 이제 신현준 씨가 분했던 그 장군의 이분이 여기서 뭔가 제가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것만 계속 봐가지고 어렸을 때 이 짤이 계속 돌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얼어버린 거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다가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자, 공개해 주세요. 빠밤. 자, 이게 한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위에 댓글을 달았는데 밑에 다른 글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3년 기다렸으니 3년 더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3년을 기다렸으니까 이게 자신의 얘기인지 아니면 비아냥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3년을 기다렸으니까 3년 더 기다려야지 너네. 이거 뭐 만족하냐. 그랬더니 3년 기다렸다가 3년 더 기다린 뒤에 6년 뒤엔 어떻게 될 거냐. 이분이 또 예상을 하신 거예요. 그 3년 뒤에 봐라. 6년 기다렸으니 6년 더 기다려야지. 근데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제가 조금 부정적인 것은 날려버리는 의미에서 외치고요. 그렇죠? 긍정적인 것은 잘 되라는 의미에서 외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하늘에 불태우자는 의미에서 한번 외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밑에 줄을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3년 뒤 6년 기다렸으니 6년 더 기다려야지. 오늘 코스피가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브로드컴과 또 오라클 등 주요 AI 빅테크들도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러한 주요 일정을 앞두고 4,1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수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지금 약보합권을 지나가고 있고요. 4,100선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4,098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0.12%가량 강보합권 925포인트 지나갑니다. 일단 오늘은 양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펼쳐질 FOMC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오늘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코스피 시장부터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은 개인의 순매수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래도 4,100선을 지지해주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데 4,500억가량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의 순매도 그리고 기관의 순매도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3,400억가량 팔면서 강한 순매도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 코스피에는 3,000억 넘는 순매도를 보였던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은 1,500억가량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는 펼쳐지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가량 코스닥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양 시장을 팔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양 시장을 보는 눈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70원 선을 넘어서면서 개장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6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 대비해서 4원가량 내렸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주요 투자 뉴스는 어떤 게 있을지 이어서 살펴보시죠. LG에너지솔루션이 벤츠에 2조 600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벤츠와는 2년 동안 4번째 계약 소식인데요. 핵심 파트너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 제품이 중저가형 전기차 모델에 탑재되는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양사가 진행한 3건의 대규모 공급 계약 제품이 모두 고성능 하이엔드급에 들어가는 원통형 46 시리즈로 알려진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번 계약 제품은 중저가형 모델용 배터리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하이엔드급에 이어 중저가 배터리까지 벤츠와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이 공고화되는 가운데 이번 계약이 중국 업체가 장악해가던 유럽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잃었던 점유율을 한국이 되찾아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공급 계약 소식에 4% 넘는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44만 5,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전방위적으로 2차전 지수들이 훈풍을 받고 있는 가운데 리튬 가격의 상승도 에코프로로 18% 급등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고점 부근 지나가고 있고요. 11만 4,900원 선, 오늘 52주 신고가 써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8%가량 급등 중이고요. 17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오늘 코스피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코스닥 시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 결의의 건을 최종 의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가증권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장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내년 중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이전 상장이 완료된다면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현재 약 25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28위권에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보다 외국인과 기관의 유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독일 법원이 머크의 키트루다 SC를 독일에서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이 알테오젠의 매출에는 아주 적은 수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12%가량 급락했던 알테오젠 주가는 오늘 반등 중에 있습니다. 알테오젠 현재 시간 2.19%가량 오르고 있고요. 46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큰 폭의 상승폭 가져온 제약바이오주들 함께 살펴볼 텐데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리포락셀의 중국 국가급여 등재 소식에 힘입어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다만 상한가 터치 후 현재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가량 하락, 20%가량 상승, 23,0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바이젠셀 주가도 지금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림프종 치료제가 임상 이상을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13,2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 12월 FOMC와 브로드컴 등 AI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오는 11일 2025년도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구글 TPU로 뜨거운 에이직 시장에 대한 매출 구조와 내년도 성장 가이던스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라클도 오는 10일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AI 인프라 투자액과 신규 수주 규모에 따라 AI 서버 시장의 실제 성장률을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론은 오는 17일 2026년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실적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에 해당하는 10월과 11월 메모리 시장 흐름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내년 인공지능 투자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로 AI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훈풍 타고 오늘 4%가량 마이크론이 급등했었거든요, 간밤에.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09,700원 선 지나갑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하락과 함께 SK하이닉스는 0.37%가량 하락, 542,000원 선 지나가면서 엇갈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FOMC가 정말 큰 시장의 이벤트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2월 금리 인하 전망은 약 87%가량으로 높은 상황인데 이제는 금리 인하 자체보다 내년도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점도표에 조금 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오늘 코스피는 조금 방향성을 탐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전략 저희와 함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12월 FMC 빅테크 실적 코스닥 정체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드릴게요. 박시동 경제평론가님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2월 FMC 향후에 저 매파가 또 비둘기일까 뭐 이런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점도표 중요하다고 하고 관전 포인트 좀 일러주세요. 예. 이번 주 있을 경제에 관련한 이벤트 중에서 아마 전 세계가 가장 주목하고 네.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이제 FOMC가 9일, 10일에 열리는데요. 시장은 일단은 0.25 정도를 인하하는 것으로 한 87% 정도의 확률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심리적 기대는 그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사실상 인하를 좀 거의 뭐 믿고 있다. 조금 심한 얘기로 하면 인하를 좀 해달라라고 예. 압박을 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상황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이 현재 상황으로 일단은 결정이 날 것처럼 일단 확률적으로는 높아 보이니까 인하 자체가 관전 포인트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하할 때 결국 파월부터 시작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말과 어떤 그 의사 결정을 했을까? 연준 위원들 간의 의견 분열의 정도 네. 이런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이번에 나올 이제 점도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적어도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이제 내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과연 몇 회 정도 인하할 것으로 일단은 전망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관전 포인트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한 2차례 이상의 인하 경로, 그러니까 0.5 이상의 인하 경로를 우리가 점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산타랠리부터 시작해서 연초 넘어가는 길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좀 랠리의 어떤 촉매제로 적용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에 이제 점도표의 중간값이 2026년에 한 차례 인하에 불과할 것으로 일단 만약에 전망된다. 그럼 사실상 그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예측할 수 없는 혼조세로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쉽게 말하면 금리 관련한 불확실성 그 자체가 시장에 이제 큰 리스크로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점도표에 관한 전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한편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해시 연준 의장이 지금 후보로 일단 거론되고 파월은 좀 힘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차기 어떤 그 정책 당국의 흐름에 편승하는 흐름으로 연준이 뭐랄까요 의견의 어떤 그 과반수 이상을 좀 잡아간다라고 하면은 연준이 인하하는 횟수뿐만 아니라 어떤 인하 기조에 관해서도 시장이 일단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이번에 연준 위원들 자체의 분열상이 심하다라고 해서 뭐 반대표가 5개 이상 나온다든지 하는 극도의 분열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점도표가 유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그대로 내년에 갈 수 있을지에 관한 매 회차마다 사실상 그러면 분열상을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 또한 이제 2차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이 원하는 답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12월 FMC다라고 하면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실적도 잘 봐야 되는데 네. 또 이번 주 오라클이 좀 신경 쓰여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오라클 10일 발표가 있고요.
11일에 이제 브로드컴, 네. 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일에 이제 코스트코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약간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오라클이 가장 일단은 시장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최근에 AI가 버블이냐 아니냐라는 리트머스 네, 시험지로서 오라클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레포트를 냈는데 심지어 어떤 레포트를 냈냐면 지금 그 회사가 이제 부도날 것을 예상한 금융 상품인 CDS 네. 프리미엄이 있는데 지금 오라클의 5년물 CDS 프리미엄이 1.25%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위기냐면은 사실상 조만간에 1.5까지 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2008년 전 세계 금융이 가장 심각할 때가 1.98이었어요. 그러니까 1.25에서 한 번만 더 시장이 휘청거린다라고 하면 1.5까지 보이는 거고요. 예. 그러면 2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라클이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특히 오라클이 현재 투자 대비 이 실적 관련해서 거의 지금 뭐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게 반영된 정도면 이 정도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지금 암울한 전망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가 이제 좀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오라클이 이제 금융적인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데 이자가 당연히 높죠. 그렇죠. 신용이 안 네, 좋으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라클의 회사채를 사느니 차라리 CDS 프리미엄 단독 매수해라.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자를 많이 주고 앞으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신용보다 차라리 부도날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라는 식의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아유, 섬찟한데. 섬찟한 네,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시장에 굉장히 이제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이런 어떤 시장의 AI 거품 또 오라클의 실적에 관한 거품,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할 만한 발표가 나오느냐가 그래서 이제 관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역시도 이제 묶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통일 엔비디아에서 이제 구글 관련한 TPU 쪽으로 넘어오면서 브로드컴이 이제 어느 정도 매출과 실적을 보여낼 것인가가 엔비디아 쪽 그 생태계 쪽에서는 약간의 조금 뭐 꼭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AI 전반적으로 보면 산업의 성숙도랄까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 구글 같은 또 엔비디아에 반대되는 쪽 다른 쪽 세력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추가 매출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브로드컴의 매출 역시 AI 버블론 전체를 불식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이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클과 11일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트코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앞선 두 회사만큼의 중요한 실적은 아닙니다만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내는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여론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경로로 일단 간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물가 관련해서 괜찮을까? 실질적으로 소비 관련해서 더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답을 줄 수 있는 실적이 코스트코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의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아마 좀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중요하게 시장에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브로드컴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기업 측면이 됐건 투자자 측면이 됐건 투자를 했는데 실속이 있을 것이냐 네. 그 관건 그런 부분이니까 잘 또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리고 SK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좀 가는데 네. 4분기에 다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디램 1위 자리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삼성전자 투자자분이나 SK하이닉스 투자자분 입장에서는 네네. 본인이 갖고 계신 종목이 1등이야, 1등이네. 저쪽 1등이야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네. 사실상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보면은 양사가 다 잘 되는 게 좋죠.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예. 삼성전자가 최근에 부진을 좀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HBM 관련해서 주도권을 놓치면서 특히 올해 1, 2분기만 해도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1분기만 해도요. 33년 만에 D램 시장의 선두 자리를 하이닉스에 뺏기는 정도니까 33년 만에 최악의 부진을 겪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2분기에는 D램이 아니라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도 1위를 빼앗기면서 사실은 삼성의 이 왕좌의 명예에 사실상 큰 스크래치를 좀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3분기 들어서면서 절치부심 SK와의 이
점유율 격차를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았거든요. 3분기 전체 D램 시장의 점유율은 하이닉스가 33.2, 삼성전자가 32.6. 그래서 사실상 거의 격차를 좁혀왔다라고 해서 한 2분기 정도의 부진을 좀 만회해가면서 현재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4분기에는 다시금 왕좌의 자리를 탈환하면서 D램 관련해서 이제 다시 세계 1위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뭐 이 회사 저 회사 할 거 없이 증권가에서 이제 다양한 전망이 네.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4분기 관련해서 만약에 D램이 다시 이제 매출 1위를 기록한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영업이익까지도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거예요. 현재 이제 분석에 따르면 4분기 관련해서 영업이익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 관련해서는 15조가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로 인해 전체적으로 전자도 한 18조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전분기 대비해서 116%, 뭐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400% 정도 증가한 수치니까요. 4분기에 좀 괄목할 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D램 가격의 이제 폭등인데요. 당초에는 HBM만으로 이제 사실은 고부가 가치 관련해서 어떤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이제 시장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 칩에 들어가는 이 연산에 들어가는 HBM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 센터의 CPU에도 이제 D램, 특히 이제 DDR4든 막 이런 게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렇게 효자 노릇을 할 줄 모르고 어느 정도 증산을 하지 않는 선에서 감산을 유지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격이 현재 저점 대비해서 3배 정도 올랐는데 이 기준으로 이제 다시 50% 이상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전망이 될 정도니까 예, D램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내팽개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장남이었던 우리 장남이 돌아와서 효자 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게 네,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범용 D램이 전분기 대비해서 40에서 50% 올라간 상황으로 가격 관련해서 좀 큰 도움을 줄 것 같고요. HBM을 포함한 전체 D램도 50에서 55%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가 매출이나 뭐 MS 관련해서 다시 세계 정상을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이닉스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의 이제 왕좌의 탈환을 놓고 주가 관련해서도 현재 선반영되면서 굉장히 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탄력이 붙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희소하다라는 가치가 더해지다 보니까 별거 안 해도 앉아서 돈 버는 그런 구조가 됐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먹을거리가 또 실적에 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현대차 투자자들은 이 포모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 한을 좀 풀 수 있는지 네. 지난 거래일에 10% 급등했고 오늘 살짝 밀리지만 그래도 52주 신고가까지는 터치를 했거든요. 네. 이런 흐름에서 현대차 40만 원 넘을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보고서도 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뭐 장사를 못했다, 차를 못 만들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각 대륙별로 사실은 포트폴리오도 완비가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미국 관련해서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인도, 남미 등에서 만회할 정도로 글로벌 경영이 잘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전기차, 하이브리드까지 심지어는 이제 수소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품군에 관한 포트폴리오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왜 주가가 그동안 현대차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아. 예. 하지만 현대차가 보여줘야 되는 미래의 청사진, 자율주행이든 로봇이든 비전. AI든 지금에 있는 현대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현대를 보여내지 않으면 주식은 사실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사실은 시장의 갈증을 풀어내지 못했는데요. 최근에 특히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현대차 관련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은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 갈증에 대해서 답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미국발 관세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답을 내면서 사실은 11월로 소급해서 관세 관련한 리스크가 이제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이라든지 일본과 동등하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사실은 예상은
시장은 됐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리스크 하나가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미국에서 내년에 현재 미국 시장 점유율이 11.3인데요. 내년에는 11.7, 차후년에는 12%까지 점유율을 올릴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니까 이것 자체로도 리스크의 확실한 소멸과 점유율의 확실한 증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일단 하나의 뭐랄까 투심을 좀 회복하는데 안전판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미래 청사진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일단 그동안 자율주행 관련해서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처져 있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총괄 책임을 졌던 네. 모 임원이 이제 사임을 하면서 수장의 교체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사실은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현대가 이제 그 임원에게 꼭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네.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급반등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라는 의미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단독으로 해왔다 현대가. 해외 기술 어떤 그 협업을 하지 않고 또 하나는 현대 내에서 각 계열사마다 흩어져서 자율주행을 추구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이제는 노선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 화답을 한 거라고 보는 거죠. 뭐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칩은 AMD랑 하고 어떤 프로그램은 누구랑 하고 해서 혼자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리한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네. 빨리 이제 기술 각자를 좁혀나겠다라고 하니까 잘했다라는 게 평가고요. 두 번째로는 흩어져 있던 회사의 자율주행 관련한 부서들을 이제 통합해서 하나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엔비디아 칩을 이제 이번에 또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라는 게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이제 믿음을 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로봇 테마 역시 이제 현대가 네. 가지고 있는 원래 무기였는데 그동안은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곧이어 이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게 몇 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출을 기대하는 단계까지 이제 갈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한 테마도 현대의 하나의 어깨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날개로는 자율주행, 왼쪽 날개로는 로봇. 오. 이렇게 해서 시장이 그동안 바라던 미래 비전이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이제 탑재가 됐다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투심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현대 자체가 갖고 있는 지배 구조도 늘 골칫거리였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모종의 이 해소책이 조만간에 이제 검토된다라는 측면에서 지배 구조 관련한 얘기도 새롭게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그럼 현대 다시 봐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목표가 상향과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는 모습을 좀 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퍼즐이 맞춰줬는데 그건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다. 이렇게 그림 또 투자자분들이 또 기분 좋게 이쁘게 봐주시는 것 네. 같아요. 현대차 과연 40만 원까지 넘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관심 많으시네요. 박시동 경제평론가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날씨는 맑지도 어둡지도 않습니다. 이번 주에 FOMC를 앞두고 또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4,100선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종목별 날씨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도 로봇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쾌청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에 이어서 차세대 먹거리로 로봇 산업을 낙점하면서 관련주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특징적인 섹터가 창업투자 섹터입니다. 최근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을 논의할 전략위원회 사령탑으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내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관련주가 오름세 보이는 점이 포착이 됐고요. 오늘은 초전도체 그리고 2차 전지주가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초전도체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자면 최근 국내 연구진이 고온 초전도체 원리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새로운 MEL 이론을 학계에 공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해외 연구팀까지 관심을 가지자 관련주가 오늘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고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2차 전지주를 조정 시에 매수하자 이런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ESS 그리고 로봇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방산 섹터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섹터가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격화되자 반사주의 기대감으로 오늘 국내에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중국이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를 한 가운데 오늘 국내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 중국향으로 가는 포토레지스트 수출 통제에 나섰었죠. 오늘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와 동진 세미캠이 손을 잡고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이 전기차용 포토레지스트 국산화에 나섰다는 소식 속에 관련주에 오늘 강한 투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증권사의 리포트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4분기 영업이익 16조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목표가도 73만 원 제시했고요. 이어서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12%대의 급락세를 딛고 오늘은 반등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코스피 이전 상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에서는 최근 키트루다 SC 판매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오늘 목표가 64만 원 유지 리포트 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ST팜입니다. 오늘 이 제약사에 대해서는 오늘 증권가에서 상업화, 환율 수주 3박자가 맞아떨어진다며 목표가를 12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이에 따라 오늘 주가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 날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개장 직전에 벤츠와 2조 6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규모 계약이 작년도 매출의 8% 달하는 수준인 것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고요. 오늘 현대약품이 지난 거래일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이 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제약사가 남성형 바르는 탈모 치료제 임상 3상에서 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뒀는데요. 관련된 성분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뜨거운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주들 그 뜨거운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 제약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마시는 항암제인 리포락셀이 중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속에 오늘 뜨거운 시세가 분출됐는데 현재는 상한가가 풀렸고요. 이어서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젠백스와 함께 개발 중인 PSP 치료제 판권 확보 소식 속에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상 12월 8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가 17% 급등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는 내일 오전 10시 시청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